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 아내는 31살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1년 정도 만나본 아내는 현명하고 올바른 여자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였고 얼마 전까지는 나름 행복하게 아내와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연애하듯이 지냈고,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아내는 진급 등 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미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연락처로 여러 장의 사진들과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 그 연락을 받자마자는 장난이나 이간질 등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다시 읽어보면 볼수록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에다가 많은 부분들이 제가 받은 제보 연락이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내의 회사 동료라고만 하면서 아내의 바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내가 다녀온 회사 워크숍에 관련해서 물었더니 회사에서 워크숍 간 적이 없다면서 그것부터 찾아보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제보받은 사진들을 보다 보니 많이 본 차가 보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차였고 그 차 안에서 아내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었는데 차를 보면서 제 친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친한 친구였기에 아내하고 여러 번 같이 만난 적이 있고 나름 둘이서 친분이 있습니다. 근처 갔다가 시간이 돼서 같이 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괜한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를 지켜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부탁을 한 지 반나절도 안 지나서 아는 동생에게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받자마자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회의 중이라며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도 야근할 것 같다며 혼자 밥 챙겨 먹으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있는 모텔로 갔고 당장이라도 저 방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동생이 말렸습니다. 모텔에 숙박을 결제하고 아는 동생의 차를 모텔 주차장에 친구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한 뒤 아내와 친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야 둘이서 아직도 아쉬운지 서로를 쓰다듬고 주무르며 나왔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오늘 회식이라고 늦을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것을 확인한 그 두 인간들은 잘 되었다면서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차 문을 열고 구토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연차를 내고 거실, 옷방, 화장실, 안방 등 집 전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급하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힘들어서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말투로 전화를 하는데 아내의 가식적인 모습에 화도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 주변에서 기다려보았습니다. 역시나 매일같이 친구 녀석은 제 집으로 왔고 친구 녀석의 차를 보니 제 출장 기간 동안만큼 외부인 차량 등록증까지 받아서 차 앞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웃는 날도 지금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가짜 출장이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아내는 고생했다며 나름 잘 차려진 밥상을 보여주며
빨리 씻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누가 왔다가 갔냐고 묻는 말에 아내는 당황을 하면서 아무도 안 왔다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묻자 장모님이 주말에 잠깐 놀려왔다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비웃듯이 웃자 아내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아내가 출근한 낮에 와서 CCTV에 찍힌 영상들도 이미 다 확인해서 변호사님도 드렸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너는 장모님이랑 잠자리도 하냐? 라고 묻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표정을 짓길래 수많은 영상 중 제 욕을 하면서 제 친구와 관계 가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돼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삭삭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뺨을 몇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절대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말에 정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혼 서류와 제 생각을 담은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지기 친구에게 좋은 양주를 사왔다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금세 안주를 사들고 저희 집으로 왔고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서는 순간 당황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불려놓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떡하냐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그만하고 화를 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난 것 없는데 아내 혼자 저려고 있는 거라면서 친구에게 오늘부터 아내는 잘 곳도 지낼 곳도 없으니 그대로 너가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만하라면서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그러는데 데리고 가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친구 마누라랑 그렇게 진하게 놀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는 잘못했다면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증거는 넘쳐나고 변호사님도 선임했고 이미 너네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니 너네들의 죗값을 달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자기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돈으로 합의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용서도 없이 돈으로 합의하자는 친구에게 이미 내 와이프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와이프도 내가 선임한 변호사님한테 이혼 및 소송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너도 잘 곳도 지낼 곳도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제 멱살을 잡으며 주먹질을 하였고 결국 경찰까지 와서 한바탕 소동이 난 후에 친구와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 동영상들을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처갓집 식구들에게 다 보내주고 완전 창피를 주고 싶었지만 아내의 바람도 결국 제 치부라는 생각과 그동안 아내에 대한 정을 생각해서 그것만큼은 참았습니다. 몇 번의 지저분한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하였고 친구에게서 폭행과 상간남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구도 이혼을 하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혼의 상처로 힘들지만 그나마 자식이 없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애를 늦게 가지고 싶다는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일만 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했는데 한 번의 실패를 하고 나니 저에게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 회식이 끝나고 3, 4, 5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를 갔습니다. 여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노래만 부르고 놀지만 남자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에는 종종 도우미를 불려서 놀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 직원끼리만 노래방에 갔기에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한 10분쯤 저희끼리 놀고 있는데 도우미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술과 안주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중에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의상이 평소와 달랐지만 딱 봐도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저라는 것을 인지한 듯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사이사이로 도우미분들이 앉았고 노래도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가 있기에 신경도 쓰였고 처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팀원들과 간단한 스킨십도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그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였고 결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노래방에 혼자 갔고 처제를 지정해서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방에 들어오던 처제는 놀래서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지만 처제는 그냥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사정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명품 및 비트코인을 하느라 대출이 생겼고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저녁 알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래방에서만 도우미 알바를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나가서 하는 의법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많이 갚았다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다 갚아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말단 회사원 신세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갚으면 그만하라고만 이야기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야기할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처제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 녀석이 장가간다고 모이면서 또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우미를 불렸는데 처제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제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를 제 옆에 앉게 하였고 술을 깨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었고 결국 제가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취한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이나 처갓집으로 가자니 복장이나 화장이 너무 곤란하였기에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쪽지를 남기고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처제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면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는지 오빠 이리로 와서 같이 자자고 소리를 지르고 떼를 피웠고 늦은 밤에 다른 객실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처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처제는 입맞춤과 동시에 옷을 벗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 관계를 더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엄청나게 민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하였습니다. 처제에게 왜 아직도 그곳에서 알바를 하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 더 큰 비밀이 생겼으니 서로 조심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처제와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서로 생각날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제는 노래방에서 알바는 그만두고 낮에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만나려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들어봤지만
다 별로였다며 서로 조심히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만족하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렇게 처제와 가깝게 지낸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직은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쩌다 보니 아내와 같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같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야 할지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전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놀았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헤어지고 나오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놀고 있던 아내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술집으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저희 집으로 가서 더 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이 술도 많이 취했고 평소에도 거침없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에 대화의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도 아내의 여자친구들과 스파 펜션을 놀려간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원룸이었고 방 안에 대형 스파 욕조가 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남자인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여자친구들이 다들 옷을 벗고 스파를 즐긴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였기에 집에서 저희끼리만 있다 보니 대화의 수위는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 파트너의 잠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남자들의 이야기까지 만족도, 크기, 성향 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왕게임은 시작되었고 벌칙은 당연 핫한 장난들이었습니다. 한 판 두 판이 지나면서 핫한 장난은 19금 장난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저는 아내의 친구와 침대에서 찐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 싫지는 않았습니다. 상상 속이었지만 한 번쯤은 아내의 친구를 안아보는 상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와는 연애 및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었기에 다소 무뎌지기도 하고 항상 정해진 루틴이 지겹기도 하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소리에 저도 더 흥분도 되었고 죄책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점심때쯤 넘어서 다들 일어났고 거실에 앉아서 짬뽕과 함께 해장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어색한 시간도 있었지만 금세 다시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있다가 아내의 친구 커플은 집에 가고 아내와 둘이서 집에 있는데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게다가 어제 술도 많이 먹어서 중간중간 기억도 잘려있고 막막해 할 때쯤 아내가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어제 좋다고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좋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면서 그날 일은 한 번의 일탈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동거를 했던 그 커플도 연애 및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간 저희 부부도 무언가 아쉽고 계속 그날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단체 메신저 방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각자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으로 1달간 서로 파트너 및 집을 바꿔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온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간의 한 약속은 피임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잠자리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요.
바뀐 파트너하고만 피임을 조심하자는 것이기에 당연히 제 아이를 임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의 남자친구와 할 때도 피임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생리 주기만 잘 지켜서 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지내온 만남이었지만 이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었는데 답답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던지 아내의 임신 소식에 엄청 기뻤으나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화도 나고 내 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낳고 책임을 져야 하나 지워야 하나 그러다 내 아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그 커플에게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한참의 대화가 흘렸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와 친구의 남친은 제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하니 저와 이혼을 하고 친구의 남친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 하자니 만약에 낳고 보니 제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정을 끊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자니 제 아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빠처럼 잘해주겠다고 다짐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아내와 다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자신도 없습니다.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없이 시간을 끌 수가 없기에 약속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내가 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 일단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와 같이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 경우 양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날 갑자기 손주라고 보여야 할지 애를 낳자마자 이혼하는 상황을 보여드려야 할지 등등 그 밖의 문제들로 복잡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내의 친구와 관계도 문제입니다. 저도 이미 아내의 친구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고 또한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그냥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잊고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아내보다 아내의 친구와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임신이라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언젠간 이혼을 하고 아내의 친구와 합쳤을 겁니다. 사실 아내도 친구의 남자친구와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 7개월 넘게 바꿔서 살고 있고 원상복구해서 다시 지내자는 말이 안 나온 지도 한참 되었을 정도로 서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도 제가 생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내와 잠자리도 가졌기에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 정리 및 이혼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아내의 친구와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서 약 1년간의 연애 후에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 및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동갑내기 처연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와 아내가 연애할 당시에 처갓집에 여러 번 갔었지만 그때는 처연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으셨고 동갑이라서 그런지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대화나 아는 것들에 대해서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쯤 처연이 유학을 끝내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도 더 할 상황도 못 되었고 게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던 분과도 헤어지면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과 지내시다가 답답하시고 힘드셨는지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직업도 없고 통역 및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집에만 계십니다.
좋은 자리를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동안 공부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면서 일단 놀면서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서 집에만 있으니 엄청 답답하고 심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벌써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집이 떠나가라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디 가서 흥으로 안 뒤처지는데 처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흥자매들인데 요즘 시국의 노래방을 못 가니 집에서 이러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 놓은 거 치우고 다 먹은 거 정리하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니 다른 안주 시켜서 같이 술 마시고 놀자고 둘이서 있는 애교 없는 애교다 부리는데 별 수 없이 다음날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나게 마시고 놀았습니다. 결국 그 둘은 만취를 하였고 침대에서 둘이서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광란의 술파티 흔적들을 정리를 하고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까지 못 일어나길래 해장하라고 콩나물국까지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늦은 오후쯤 다 돼서야 아내와 처형에게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여러 문자들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처형이 즐거웠는지 저희 집에 자주 놀려왔습니다. 물론 놀려올 때마다 만취술판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두고 몇 시간의 수다도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밖에 게임도 하면서 나름 둘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는 일주일 내내 놀려왔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쉬어야 하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 저녁상까지 아내가 차려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와 처형 술상을 차리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같이 놀자며 쉬거나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처형의 유학 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요즘에 고작 몇 번 만나서 논다고 뭐라고 하니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 놀려올 때는 아마도 아내와 연락을 해서 아내가 집에 있는지 퇴근은 하였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놀려오다 보니 저와도 더 친해지고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아내가 없을 때도 놀자면서 불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씻고 화장실에서 그냥 나왔는데 처형이 거실에서 술상을 만들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편해서 그런 건지 남자 몸이 다 거기서 거기라면서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온 다음에 제 몸을 본 것을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본 것 마냥 둘이서 웃고 장난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들이 즐겁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아내는 처형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득을 하는데 뭐 반대할 마땅한 이유도 없었고 결국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 큰 성인 둘이고 일주일 다녀오는데 뭐 별일 있나 싶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걸어주고 중간중간 고맙다는 메시지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4일쯤 지났을 때 다급한 목소리로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사진 찍으며 장난치고 놀다가 아내가 계단 밑으로 여러 바퀴를 구르면서 떨어졌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고
여기저기 다쳤다는 안내와 함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척추신경이 크게 다쳐서 하반신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장인 장모님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12시간이 넘은 수술이 끝나고 나온 아내는 온몸이 퉁퉁 붓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는 병원 생활을 한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처형은 저를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원 후 몇 개월은 제가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웃음이 많던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형은 매일같이 저희가 재활 및 심리치료를 받으려 집을 비우는 시간에 와서 청소, 빨래, 음식 등 집안일을 하고서는 조용히 갔습니다. 도저히 미안해서 저와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처형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만큼이나 처형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내와 같이 TV를 보는데 아기 및 출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TV에 나오는 아기를 보고 귀엽다는 말을 했는데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아기 가지고 싶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좋다는 제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큰 실수를 했음을 인지했지만 아내의 별 반응이 없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방에서 잠깐 PC로 회사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해서 언니 때문에 아기도 못 가지게 되었다면서 어떡할 거냐고 자기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처형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들어와 뭐 하는 거냐며 아내의 전화를 빼서 처형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언을 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형을 향한 아내의 원망과 하소연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처형이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회사도 못 가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혼자만 집에 둘 수도 없으니 처형이 와서 다 챙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용서도 받고 동생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고맙지만 처형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날 저녁 처형은 모든 짐을 들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안 나가면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며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래서 달려오신 장모님도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는 결국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처형이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도 처형에게 원망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에게 정말 아기가 너무 가지고 싶으시면 제 아내 대신 낳아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처형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만하고 용서해주라고 하였더니 저도 똑같은 놈이라며 외로울 때 언니랑 하면서 아기도 낳으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오다 보니 그 오빠네 부모님과 1살 어린 오빠의 동생하고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셋이서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볼 만큼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 오빠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일 뿐 이성으로서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면서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 강도가 들어서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지럽혀진 집을 보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에 그 오빠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을 하였고 제법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오빠는 삽신분도 안 돼서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오자마자 제 안부를 묻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그런 저를 달래주면서 오빠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집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 및 일처리가 끝난 후에 집에 가려는 오빠에게 혼자 있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면서 오빠네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렇게 같이 오빠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오빠 집에 나름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제 원룸보다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지 가슴도 진정이 되지 않았고요. 가볍게 술을 한 잔 먹고 자려고 부엌으로 갔더니 이미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도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고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었던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지금도 연애 초기에 달달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말 못한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몇 달 전에 오빠네 집에 갑자기 오빠 동생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오빠네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고 오빠 동생이 근처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이후에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낼 예정이어서 가정과 가구, 인테리어까지 다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도련님 즉 오빠 동생은 결혼 전이나 늦어도 결혼 후 몇 개월 이내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독립을 한다고 하였고 시부모님께서 독립할 때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고 독립은커녕 시골 시댁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일정한 소득도 없고 아직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매몰하게 나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신혼인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몇 개월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한 후로도 집에서 깁스를 하고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푹 쉬면서 치료받고 낫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요구도 하였고 오랜 기간 출근을 못하는 것도 회사에 너무 미안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깁스도 하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오빠 동생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게는 식사 준비부터 머리 감고 씻는 것은 물론이고 대소변 뒤처리까지 뭐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었고 병원에 더 입원해 있기에는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빠 동생이 도와줄 때마다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부끄럽고 머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 동생도 민망한 도움을 준 이후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같이 재활치료센터도 다니면서 오빠 동생이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소변을 본 후에 민망한 뒤처리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빠 동생의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민망했는지 후딱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한참을 멍해 있는데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서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빠 동생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오빠한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뭔 소리냐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하는 것 같아서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번쩍 들어서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 자체가 좋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갚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의 대화를 나누던 것이 깁스도 풀고 어느 정도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도 멈추기도 애매하였고 그냥 이 삶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오빠와 낮에는 오빠 동생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지속되면서 오빠 동생과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무뎌졌고 어느 날 덜컥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저와 오빠 동생은 걱정만 늘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동생이 서로 많이 닮았으니 설사 오빠 동생이 생부라고 할지라도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아니야 만에 하나 이식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생부가 오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나서 이제 제법 배도 불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날짜상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의 아이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도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특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뱃속의 아이가 잘 못 들까봐 더욱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희망 사항이겠다마는 나중에 별 문제는 안 생기겠죠? 일단은 오빠 동생하고는 나중에 자기 자식이라도 친거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냥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황당한 제 얘기를 시작하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과 축구하고, 눈 오는 겨울이면 눈싸움하고, 여름에 화장실에서 물장난치다가 혼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중요했던 키는 반에서 큰 편이었고,
외모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쌍둥이 여자애들이 저희 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같이 놀았기에 나름 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같이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일랑성 쌍둥이라서 둘이 정말 엄청 닮았습니다. 사실 그때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언니 동생을 구별했을 뿐 길 가다가 한 명씩 만나면 누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학원, 같은 버스, 같은 학교, 같은 미용실 등등 지방의 작은 동네이다 보니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언니가 저한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기에 여자친구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짝사랑은 해봤을 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또 그 쌍둥이들은 예쁘게 생겨서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왜 나를? 이라고 물어보았고 그냥 좋다면서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귀기로 하였는데 쌍둥이 동생도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순간 쌍둥이들이 나 같은 놈을 좋아할 리가 없지, 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쌍둥이들에게 엄청 화를 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 겹치는 동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파트에서 보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가 나 있었기에 모른 척 하였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 그 쌍둥이 언니는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남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고3이 되었기에 나름 학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독서실 책상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에게 온 쪽지였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고 절대 장난치는 것도 동생이 그런지도 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좋아한다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믿을 순 없지만 오해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3이다 보니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풀어줘서 고마워. 가끔 연락하는 건 괜찮지?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낼 정도는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도 주고받고 매점에서 같이 간식도 사 먹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될 즈음 수능 시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쌍둥이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냐며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안기며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사귀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기다린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다며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도 곧 고3이 되는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졸업과 동시에 미용 및 메이크업 쪽으로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 관련해서 학원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동네를 걸으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야기했던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쌍둥이 언니와 사귄다는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예뻤고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았기에 저한테 정말 사실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가 고등학교 입학이 평준화 지역이라서 쌍둥이 동생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제가 대학 가고 한참 뒤에나 여자친구와 같이 보았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당분간 떨어져 지냈지만 여자친구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샵으로 취직하면서 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또 떨어져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큰 위기 없이 잘 연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대학 4년, 군대 2년, 취업 재수 1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자던 여자친구는 입사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1년이 모아봤자 결혼하기에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많이 모아놨다며 그 돈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처음부터 못 알아본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과 약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이 1년쯤 지나고 처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이직하게 되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일이 이미 시간이 제법 지나서 이제는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지난 추억이라고 웃고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제의 마음속에 제가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제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처제는 노골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밤새 광고나 드라마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외박 또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럴 때마다 처제랑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처제랑 얘기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와서는 결국 처제는 내보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처제도 아직까지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였지만 와이프한테 인정했다고 하니까 괜히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 몇 개월간 처제랑 같이 살면서 아무리 일란성이라도 이렇게까지 비슷할까 했는데 행동, 목소리, 습관, 아파도 같이 아프고 화장실도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와이프랑 같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와이프와 처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서 구분이 되는 편이지 아마 같은 옷을 입는다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와이프 손이 다릅니다. 가위에 여러 번 다치고 각종 파마약 등으로 손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아무튼 와이프는 처제를 내보내야 한다며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은 잘 알지만 결국 처제를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집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에 저희 신혼집 근처로 처제 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 받지도 하지도 않기로 와이프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가끔 위급하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처제에게 어떤 연락이 와도 와이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지낸 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이프 옷이 없어지거나 화장품 및 향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거 대비 많이 줄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뭐 썼으니 줄고 빨리 정리하면서 어딘가에 같이 잘못 들어갔겠거니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늦게 오거나 다음 날에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및 정리를 끝내고 잠을 잤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와이프가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찍 집에 왔다고 불금인데 같이 맥주 한잔 하자며 치킨을 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치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서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옆에도 와이프가 누워있고 앞에도 와이프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와이프도 일어나더니 당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와이프라고 하며 상대방 보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과 저랑 연애하면서 다친 다리의 흉터를 보고 나서야 와이프를 찾았습니다. 서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와이프였습니다. 처제가 와이프 옷을 입고 와이프 향수를 뿌리며 와이프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고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젯밤에 와이프인 척한 처제와 여러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말을 하였고 차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많이 속상해하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처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돼서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연실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울고불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장모님에게 따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처제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앞으로 저희 집 근처도 못 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처제는 퇴사와 자취방을 정리하고 장모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들은 와이프랑 이야기해보았더니 와이프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회사 앞에 찾아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있었고 출장 가는데 심심하다며 같이 따라간 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제와 관련된 일을 잊고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쯤 와이프가 장모님 전화를 받았는데 처제가 임신을 하였다고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지우던지 처제 혼자서 키우던지 입양을 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로도 저희 자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유부남입니다.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조언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수리가 끝나고 차를 받았지만 장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수리는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식도 주행거리도 많은 편이어서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중고차를 알아보았고 적당한 차를 골라서 사러 갔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를 팔면서 안에 있던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등 혹시 나중에 쓸까 싶어서 따로 챙겨서 왔습니다. 요번에 새로 산 차에는 전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차에 쓰던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있던 SD카드를 포맷해서 두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사고 영상이 궁금해서 찾기 위해 여러 영상을 눌러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어보게 된 그 곳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상 저장되어 있는 약 한 달간의 내용뿐이었지만 안에의 불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요번에 출장 다녀오다가 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내연남이랑 놀러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못하고 난 사고였습니다. 차 안의 영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한 수준을 넘어 변태스러운 대화로 오고 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아내는 내연남 친구들을 모두 동시에 상대해 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가 너무 많아서 임신하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겠다며 지우거나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낳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그냥 조신하고 순박한 여자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작 최근 한 달간의 영상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차에 연결해서 최근 목적지를 확인해 보니 수많은 펜션들과 모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내를 보면 때릴 것만 같아서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서둘러서 차에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외박한다고 하니 이때다 싶어서 내연남 만나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어떤 남자를 태우고 차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빌라촌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 후로 아내 차는 근처 무인텔로 들어갔습니다. 한 20분쯤 지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약 1시간쯤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며 아내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화들짝 놀라며 잠깐 마트 왔다고 장보고 들어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객실 안에서 황급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연락한다며 아내가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충 봐도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아이들이 다 벗은 채 누워 있었고 누가 봐도 격렬한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는 방 안의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제가 남편인지 직감한 듯 똥밟았다며 쿵시렁거리면서 옷을 입었고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더니
자세한 내용은 아내한테 물어보라며 저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바람 피운 것도 평생 생각날 텐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니 난 잊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번 주말중으로 짐을 챙겨서 집에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장가가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처갓집으로 이혼소송 관련해서 서류를 보낼 테니 힘들게 소송하지 말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따라 나오며 오해라고 하였지만 그 방 안의 상황은 오해가 필요 없는 아주 명쾌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었고 대화하는 것도 촬영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오해한 거라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건 무슨 상황인 건지 그냥 순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오늘 찍은 사진 및 영상 전부를 장인 장모님한테 보내겠다고 하자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주방에서 제 생일에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변명할 기회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처음 호빠를 가게 되었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2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 좋았다면서 그 후로 계속 생각이 나도 참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다녀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이 봐주는 것도 좋고 여러 명과 동시에 하는 것도 좋다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난 것뿐 사랑하거나 마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끊고 평생 잘못한 것 갚으면서 살 거라며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각방을 쓰면서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텔에서 보았던 이상한 복장과 도구들, 그리고 그놈들과 아내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하고 잊고 살 수 있을까요?